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이요. 잠시 뒤에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중동의 복병 카타르가 오늘 상대죠? 네, 맞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후 8시부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타르와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전을 치르고요.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47위로 85위인 카타르보다 높고요. 상대 전적도 4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1승 1무로 조 3위에 그치고 있고요. 카타르도 이전 전패라서 양 팀 다 필승을 외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 벌써부터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또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게임이니까요. 자, 오늘 네. 선발 명단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가 오늘 홈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공격적인 4-1-4-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석현진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요. 손흥민과 기성용, 구자철, 지동원 선수가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형태고요. 네. 카타르가 그라운드에서 누워서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로 악명이 높은데 네. 슈틸리케 감독이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터뜨려서 승부를 보겠다고 출사표를 밝혔고요. 최근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를 무너뜨릴 기대됩니다. 네, 계속 좀 이 리드를 끌고 가야 열심히 뛰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가을 야구에 막차를 탄 거죠? 네, 기아가 어제 승리해서 70승 고지에 오르면서 남은 2경기에 관계없이 최소 조 5위를 확보하면서 가을 야구에 나서게 됐고요. 기아는 투수 우두펀치인 양현종과 헥터가 제 몫을 다해줬고 2년차 김기태 감독이 선수들을 편하게 이끄는 리더십도 통하면서 5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5위에 안착은 했는데 기아가 마지막까지 4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4위와 5위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는데요. 네. 4위 팀이 먼저 1승을 안고 홈경기 교체권도 가져가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고요. 네네. 그래서 기아가 LG와 반게임 차인데 2경기를 남기고 마지막까지 4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기아가 오늘은 3회 초 현재 삼성에 1대4로 뒤져 있고요. LG도 4회 초 현재 롯데에 0대1로 지고 있는데 경기를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야구 대표팀이요. 예비 엔트리 50명이 발표됐군요. 네, 한국야구위원회가 내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서 대표팀 예비 엔트리 50명을 발표했는데요. 추신수와 김현수, 강정호, 이대호, 박병호 등 5명의 메이저리그는 포함됐고요. 하지만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는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으로 인한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제외됐습니다. 김인식 감독이 코치진 구성도 마쳤는데요. 선동열과 송진우가 투수 코치를 맡고 이순철이 타격 코치를 맡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되는 소식인데 이 대한민국 체육 대통령 이렇게 불려도 무방한 대한체육회장이 이제 선출이 됐죠? 네, 어제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렸는데요. 5명의 후보자 중에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이 가장 많은 294표를 얻으면서 당선됐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2020년까지 연예산 4천억 원이 넘는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갈 선장 역할을 맡게 됐고요.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모두가 참여하는 조화로운 체육회를 만들어서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겠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4일과 5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 기재위 국정감사가 열렸죠.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당초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국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펴왔고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통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점, 잘못되고 있는 점을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한번 문제 해결을 접근해 보는 그런 해결책을 다 같이 제시하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야 의원들 모두가 다 이제 뭐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좀 이런 정치적인 흐름 속에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다고는 들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법 찾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좀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아쉬움이 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사실 뭐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클래야 클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네. 왜냐 그러면 이것이 뭐 다 잠재적인 내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자율을 낮춤으로 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의 한 방편으로 충분히 통화정책상에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결과론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담보대출을 늘려놨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오히려 8.15 가계대출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 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 더 다루어졌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인가를 때려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저금리 정책이 결국은 가계부채를 부추겼다라는 식으로 연결짓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데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은 좀 다르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가계부채가 이제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났다. 뭐 한 30% 정도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당장 개 같은 경제정책을 썼다고 해서 그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게 경제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쭉 과거 정부에서부터 연계되던 사업의 원인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세계 경제가 도저히 침체의 늪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수가 또 뭐 메르스 사태라든지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져온 그런 경기 부양적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계대출로 담보대출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고용사정이 조선이나 해운이 안 좋아지면서 고용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영업을 할 때에 주택담보대출로 저리로 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 근본적인 해책은 결국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빨리 나아져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금리 대책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너무 혹평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좀 옹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혹은 뭐 과도하게 이제 비판했다라든가. 자, 그래서 결국 대안으로요, 이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이게 뭐고요? 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총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대출 중에서 가계 중에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양을 전체 대출량에서 비교했을 때 6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 내지는 7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택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그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원금만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한 걸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일단 이자만 포함을 시키는 DTI 개념이라 그러면 이번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 DRS 같은 총량 말 그대로 원리금을 반영한 모든 액수를 다 반영한 규모로 가계대출의 부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70%를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 전체 규모에서. 전체 자기가 벌어들이는 임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에서 원리금 계산을 했을 때 이게 70%가 넘어가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총량대출제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사람당 2건 이상 다 대출을 갖고 있는 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 건수를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게 저번에 8.15 대책의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식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집단지성의 어떤 의원들의 노력이 없지를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했으나 네. 구체적으로는 아직 좀 이 괴리가 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금리 인하가 정작 경기 회복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박사님 네네. 동의하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나름대로 메르스 사태라든지 세월호 사태, 경제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발생된 내수의 침체를 어떻게든지 이제 심폐소생을 해서 네. 살려내기 위한 보육지책으로 저금리 정책을 가져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따라한 정책이기 때문에 또 비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왜냐 그러면 그 모든 효과가 어디에 다 표출되냐면 부동산 쪽으로 다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쪽도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냐 그러면 부동산 분양 건수를 줄여버리니까 결국은 서울에서는 이 주택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분양이 나오는 족족 전부 다 청약 사태가 나타나는 그러면 그 청약이 되면 중도금은 무이자라든지 저리로 융자가 되는 이런 사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치 저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의 정책이지만 부동산 정책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개성공단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산업적인 지원, 금융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고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무리하게 대출을 했던 조선업과 해운업 부분에 있어서 저리 대출을 해서 어떻게 M&A 방식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제쳐놓고 그것은 마치 금기시하면서 경기 부양에 맞는 부동산 대책으로 초점이 못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에 연동돼 있으니까요. 네네. 이 연말로 흘러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될 네. 것인가 아니면 어떤 스탠스로 따라갈 것인가 이런 예측들이 분분한데요. 네네. 박사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은 과거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를 6개월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서서히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차익 거래를 중단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에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 금리 올라간다는 것 더하기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분명히 힐러리 클린턴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 부분도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나요? 참 상당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기재위 국감은 또 이 법인세 현실화도 쟁점이었는데요. 네. 지금 야당은 법인세 손질 또 고소득층의 이 소득세율을 높이는 증세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야당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정지한다, 소득세를 정지한다 그러면 어디에 쓸 것인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네. 예를 들면 투자할 곳은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말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걸 소위 말해서 눈먼 돈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게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그 눈먼 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놓고 또 펑펑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국민들은 원성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야당이 견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출처와 결과물을 놓고 견제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국회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판과 공세만이 아니라 야당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집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이게. 그리고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자, 야당도 이 경제 문제에서 조금 집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